기존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을 떼어내는 리스타트업, 혹시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게 성공하면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딱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스타트업의 성패를 가르는 10가지 결정적인 실수, 이걸 하나씩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이 리스타트업을 하기에 정말 좋은 때거든요. 정부 지원금이나 세금 혜택을 받을 기회가 아주 많아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실수 중 단 하나라도 저지르게 되면 이 모든 기회가 진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위장 창업이라는 꼬리표. 이게 붙는 순간 그냥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 기관이 딱 보기에 이건 진짜 창업이 아니라 그냥 사업장 쪼개기잖아?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창업 기업으로서의 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거예요. 심지어 받았던 혜택까지 다시 다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신규 법인의 정체성이나 위치, 그러니까 이 유사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게 아마 제일 흔하게 하는 실수일 텐데 정말 치명적입니다. 기존에 있던 모기업이랑 업종이 똑같거나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정부기관에서는 이걸 독립적인 사업체로 인정해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아주 명확해요. 사업 모델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스마트 팩토리 같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아예 다른 사업으로 만드는 거죠. 여기서 진짜 유용한 실전 팁 하나 드리자면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있는 4자리 업종 코드를 모기업이랑 다르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주업종에서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만들어내면 이건 거의 확실하게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들 하시는 실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존 회사랑 같은 건물인데 층만 다르다거나 아니면 바로 옆 건물, 심지어 같은 공장 부지 안에 다른 공간을 얻어서 새 법인을 세우는 경우요. 규제기관 입장에서는요,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다는 것 자체가 독립성이 없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무조건 어떻게든 멀리 떨어지셔야 돼요. 주소지가 완전히 다른 건물로 가시고 이왕이면 아예 다른 시나 구로 옮기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모기업이 가지고 있던 특허나 상표권을 새로운 법인이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겁니다. 이건 그냥 저희는 독립회사가 아니에요 라고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하잖아요. 반드시 신규 법인반의 고유한 IP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유사성 말고도요. 운영 방식에서 드러나는 의존성도 피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겉모습은 어떻게 다르게 만들었다고 쳐도 운영이나 재무적으로 얽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바로 이 상호 의존성의 함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실수 2가지를 한 번에 묶어서 볼게요. 아주 비슷하거든요. 회사 돈이랑 인력을 막 섞어 쓰는 거, 그리고 대표가 법인카드를 자기 개인 카드처럼 쓰는 문제입니다. 이 2가지는 결국 공과사 구분이 안 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회계는 모기업 직원이 와서 봐주고 법인 통장이랑 대표 개인 통장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고 막 섞여 쓰이는 경우 같은 거죠. 해결책은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모든 걸 철저하게 분리하고 공식화하는 거예요. 통장, 회계장부, 급여 시스템 다 완벽하게 나누고요. 혹시라도 두 회사 간의 거래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정식으로 용역계약 맺고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합니다. 이거 정말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잘못하면 세무조사 타겟이 되거나 횡령, 배임 혐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많아요. 새로 만든 법인의 매출이 거의 다 모기업 한 군데서만 나오는 거죠. 이건 시장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능력이 없다는 신호로 보이기 때문에 독립성을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쩔 수 없죠. 보시는 것처럼 모기업에서 나오는 매출 비중이 한 80%? 대부분이래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되면 위험 신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인 목표를 이렇게 잡아야 합니다. 3년 차쯤에는 이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서 새로운 고객한테서 나오는 매출 비중을 80%까지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삼는 거죠. 이렇게 의도적으로
아주 전략적으로 모기업 의존도를 낮춰나가야만 이 회사는 진짜 독립했구나 하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문제들을 다 피했다고 해도요, 이 장기적인 전력이 빠지면 결국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전략적인 실수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건 회사를 세울 때, 그러니까 가장 처음 단계에서 저지르는 아주 결정적인 실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금 전력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분 구조를 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업 계획서가 너무 부실한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모두 첫 단추를 잘못 깨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서류 작업이 그냥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지분 구조는 나중에 상속세나 증여세 문제, 심지어 가족 간의 분쟁으로까지 이뤄질 수 있고요. 잘 만든 사업계획서 하나가 모든 자금 조달의 시작점이 되거든요.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성공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두 실수는 좀 재미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반대 얘기거든요. 바로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한 무관심과 반대로 정부 지원금 없이는 회사가 안 돌아가는 과잉 의존입니다. 이 비유가 정말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죠. 정부 지원금은 펌프질을 할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맨 처음에 붓는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업의 본질, 즉 우물 그 자체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쉽게 이 70대 30 황금 비율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전체 운영 자금 중에서 우리 회사의 핵심 사업에서 나오는 자체 매출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정부 지원은 한 30% 수준으로 활용하는 거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구조고 이래야만 장기적으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10가지 실수를 쭉 훑어봤는데요. 사실 이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은 우리 회사가 모기업 없이도 독립적으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데 맞춰져야 합니다. 사업 모델부터 위치, 재무, 전략까지 그 모든 것들이 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야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들을 쭉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새로운 도전은 과연 진정으로 독립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곧 여러분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